여러분, 잠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정을 막 넘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만 18세 대학 신입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돈을 벌어보겠다며 생활비와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무섭게 달려와 그 학생을 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그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고 경찰은 며칠 만에 가해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차 안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 13살, 중학교 1학년, 총 8명.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촉법소년 제도입니다. 촉법소년, 한자로 풀면 법에 저촉된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소년을 나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건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이대는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형법 재구조가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자 위탁부터 수강명령, 보호관찰, 그리고 최대 소년원 2년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방화를 해도 소년원에서 나오는 순간 깨끗한 이력으로 사회에 복귀합니다. 이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들어보셔야 해요. 입법 당시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교화 가능성이 높으니 처벌보다 교육이 먼저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들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부 이어서 들으시면 체감이 좀 다르실 거예요. 첫 번째, 2020년 대전 뺑소니 사건.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그 사건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치고 달아난 차량. 운전석에는 만 13세 중학생이 있었고 차 안에는 또래 7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무면허로 달렸고 경찰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촉법소년이었고 이전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때마다 훈방 조치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국민청원을 올렸고 많은 국민이 서명했습니다. 근데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왕심리 방화 살인 사건. 만 13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친여 동생,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4명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2023년 게임 못하게 한다고 고모 살해. 만 13세 중학교 1학년 A군. 고모가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자 흉기를 들고 고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역시 촉법소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A군은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였고 아버지를 일찍 잃은 뒤 고모가 친부모 대신 키워온 상황이었습니다. 촉법소년 문제가 단순히 악한 아이 대 착한 피해자 구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2024년 난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이건 좀 다른 종류의 섬뜩함입니다. 만 11살 초등학생이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보다 못한 40대 남성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 그리고 실제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심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 5천여 명.
그중 살인 11명, 강도 54명, 방화 26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수 자체가 2019년 약 8,600명에서 2023년엔 약 19,600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2022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국민 5명 중 4명이 바꾸자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는 걸까요? 그건 반대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양쪽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쪽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범죄가 너무 어려지고 너무 잔혹해졌습니다. 예전 촉법소년 사건은 절도나 가출, 폭행 같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인, 방화, 성범죄. 심지어 자기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난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이 말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법이 방패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가해자가 13살이든 25살이든 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동일합니다. 심지어 사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해자는 최대 2년 소년원에서 전과도 없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나이를 하향하면 안 된다는 쪽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입니다.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많은 경우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정신질환 등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즉,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이를 그렇게 만든 환경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엄벌이 오히려 재범률을 높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소년범 엄벌 정책을 강하게 밀었는데 훗날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재범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교도소에서 더 나쁜 범죄를 배워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미국도 교화 중심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령을 낮추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커지고 오히려 범죄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느껴지세요? 양쪽 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미국.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른데 대부분 12세를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33개 주는 형사처벌 하한 연령이 아예 없습니다. 역시 미국처럼 엄하게 해야 돼 싶으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엄벌주의를 써봤다가 후회한 나라입니다. 재범률이 오히려 올라갔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화와 재활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음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합니다. 형법 제41조로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운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촉법소년을 아동복지 상담소 중심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씁니다. 독일은 더 놀랍습니다. 독일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커녕 소년법원에 관할 대상조차 아닙니다. 완전히 복지 시스템으로만 다룹니다. 그런데 독일의 소년 범죄율이 한국보다 높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만 10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꽤 강경한 나라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실제 운영은 교화 중심입니다. 기준 연령과 실제 운영 방식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 생각보다 강경한 편입니다.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최저 연령이 만 10세인데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이건 오히려 낮은 겁니다. 즉,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변화가 논의되고 있을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1. 연령 하향. 형사 미성년 기준을 14세에서 13세 혹은 12세로 낮추자는 논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무부가 13세 하향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2022년 13세 하향을 공식 추진했지만 역시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법무부의 국무회의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1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2달 후에 결론을 내자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도 계류 중이며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벌이냐, 교화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우리가 원하느냐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감정, 이해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 당연합니다. 동시에 13살 아이에게 전과를 남기고 성인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과연 그 아이에게도 사회에도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미국의 실패 사례를 보면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흐름은 이쪽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교화 시스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고 소년원을 실질적인 교육치료 공간으로 바꾸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화를 동시에 잡는 구조. 그게 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